자, 이거를 꼭 찍어야 되나? 찍기 시작했으니까 5기로 마저 이제 찍습니다. 제가 레옹 얘기를 이제 했었는데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지금 열정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그 연애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충분히 저기 화려하게 쓸 수 있는데, 화려하게, 네, 뜨겁게 막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작가는 이거를 굉장히 차갑게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갑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이거는 더럽다라는 이제 표현을 쓸 수 있는, 진짜 더러운 불륜 막 이런, 니네들이 뭐 사람이냐 짐승이냐 막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이제 묘사를 하고, 그거가 이제 엠마의 도덕적인 타락을 통해서 노골적으로 보여지는 거죠. 무슨 애도 아니고 남편한테 자기 피아노 레슨 받으러 간다고 그 핑계 대고 이제 정부를 만나러 갑니다. 저녁 7시 15분에. 항상 디테일이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롤리타에 보면은 이거 언급을 해요. 그 저기 피아노 레슨 받으러 간다는 핑계로 이제 그거를 대고서 엠마가 정부를 만나러 가는 그거를. 근데 이제 작가가 이제 그녀를 묘사하는 모습이 전형적인 상간녀의 모습이다. 얼굴도 가리고 있고. 근데 같은 예를 들자면 불륜 소설이라도 채털리 부인이나 안나 까렌이나 여기서는 여자들이 이렇지 않거든요. 아니 이럴 거면 뭐하러 불륜하니?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면 그게 뭐지? 잘못한 거는 맞지만서도 그만큼 사랑하면은 그 자기의 어떤 감정이나 그 육체적인 욕망이라도 그 육욕이 나쁜 거예요. 화장실 가고 싶고 뭐 이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냥 말 그대로 본능인 건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까지 자기를 막 어, 러시아어로 우니지지, 그 영어로 휴밀리에이트,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까지 막 굴욕적인 정황에 굳이 몰아넣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막 들어서, 보바리 부인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엠마 보바리에 대해서 몰입이 잘 안 됩니다. 좀 너무 이럴 거면 그냥 하지를 마 이제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얼굴도 가리고 있고 그다음에 계속 이제 지저분한 곳을 가는 거죠. 선술집이나 창녀들이 즐비한 이런 어두운 뒷골목을 다니고 거기엔 이제 압생트와 입담배와 굴냄새 이런 게 이제 풍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났죠. 만나고 이제 마차 안에서 이렇게 이미지를 추억하는데 엠마는 이거를 더 즐겨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고 난 다음에 그 이미지를, 혹은 하기 전에 그 이미지를 이제 더 즐기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랑이라기보다는, 사랑이죠. 이것도 사랑이라 할 수 있는데 실체에 대한 사랑이라기보다는 이미지에 대한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언젠가 그런 게 가능해질지 모르겠지만 보바리 부인을 다시 읽을 기회가 있다면, 그래서 다시 글을 좀 쓸 기회가 있다면은 거지를 모티브로 해서 살펴보고 싶은데, 이 거지가 총 3번 등장합니다. 한 번은 지금 나와요. 레옹을 이제 만나고 나서 가는데 지금 얘가 돈이 되게 없거든요. 이미 돈이 되게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거지한테 이 적선을 하게 돼요. 근데 지금 이 거지의 모습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자를 벗으면 눈꺼풀이 있어야 할 곳에 온갖 피로 얼룩진 2개의 눈구멍이 뻥하니 뚫려 있었다. 살덩이는 찢어져 뻘검 누더기가 되어 있었다. 거기서 고름이 흘러내려 코 근처까지 퍼런 습진처럼 눌러붙어 있었고 시커먼 콧구멍은 경련하듯 훌쩍거렸다. 그래서 굉장히 막 보기 딱하게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요. 좀 객관적인 말로 구성을 해보면 이 거지는 발달 장애인이고 시각 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장님이죠. 거기에 이제 염증성 질환을 앓고 있는데 연주창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19세기 소설을 읽으면 이런 좀 어려운 말들이, 여기는 뭐 연주창, 그 다음에 작은 아씨들에서 베스인가요? 걔가 죽게 되는 병의 이름은 성홍열. 그 다음에 안나 까레니나는 산용열에 들떠서 고통을 겪고 뭐 이렇게 어려운 병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옛날에 항생제나 이런 게 발달이 안 되다 보니까 각종 이런 이제 염증성 질환에 걸리면 죽는 걸로, 폐혈증으로 가고 이렇게 악화되고 해서 죽는 걸로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런 모습인데 이 거지 분이 루앙하고 용빌 일대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굉장히 이렇게 자연주의적으로 묘사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엠마가 글을 보고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는 잘 묘사가 안 돼요. 근데 보고 기분 되게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이렇게 던져주는 거죠.
자, 요게 이제 1번에 이제 나타난 건데요. 이 사람이 이제 이런 몰골로 돌아다니니까, 그러고서 막 한 푼 줍쇼, 두 푼 줍쇼 이렇게 구걸을 하니까 마부가 막 뚜까 패요. 네, 예, 그렇고. 거진을 약간 건너뛰고 이제 레옹하고 그 엠마 얘기를 더 맞춰보면 둘의 관계가 되게 열정처럼 묘사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했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둘 사이의 권태가 싹두고 있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 그러니까 이것도 작가 자체의 기본적인 입장이겠죠. 그런 식의 사랑이라는 건 없어라는. 그래봤자 니들도 별 수 없어. 그래서 419쪽 보면 지금 민음사 번역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너무나도 알아버려서 기쁨을 100배나 더해주는 저 경이로운 소유의 맛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 레옹이 그녀에게 실증이 난 만큼이나 그녀 역시 상대에게 물려버렸다. 엠마는 간통 속에서 결혼 생활의 모든 진부함을 그대로 발견하고 있었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 편지 쓰기에 에로티시즘을 포기하지 못한다라는 거. 그래서 요컨대 엠마의 파국은 불륜에 대한 윤리적 응징임과 동시에 이미지를 향한 형이상학적 욕망에 대한 미학적인 응징이다라고 제가 썼네요. 멀쩡하게 썼는데 왜 이 논문이 수저우 재수이 나왔을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한번 훑어보면서 이것을 죽일지 살릴지 그 다음에 뭐야 이게 뭐 어떻게 좀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는데 저도 이제 이런 경우가 드물긴 한데 보통은 심사 결과를 마주했을 때 좀 수긍이 되는 그런 경우 좋든 나쁘든 그러면 저도 이제 확 마음을 먹고 또 확 고치거나 뭐 버리거나 이렇게 뭐 그런 경우까지는 없었지만 할 텐데 뭐 그렇게까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는데 아무튼 제가 뭔가 놓친 게 없는지를 지금 이렇게 말로 하면서 좀 더 짚어보려고 지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학적인 응징이다. 말하자면은 낭만적인 거짓에 맞서는 소설적인 진실이 폭로되는 순간이기도 하다라고. 근데 이게 이제 어디서 절정에 이르냐면은 돈을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제 빚을 못 갚아가지고 완전히 신용 불량자로 지금 파산할 지금 위기거든요. 완전 파산 직전에 이르렀는데 이것도 이제 일일이 이렇게 짚어볼 수 있는데 1 뇌르, 2 기요맹, 3 비네, 4 로돌프 이런 식으로 몇 명을 이렇게 찾아가고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 성적인 그런 모욕도 겪게 되는데 지금까지 솔직히 엠마의 행실이 옳았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남자들도 그런 식의 뉘앙스를 던지죠. 부인 뭐 어차피 남자친구들도 많으시잖아요. 또 이런 식으로 뭐 기호맹인가 비냉가 이제 또 누구 하나는 제가 표현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좀 나랑 한번 하면은 내가 좀 어떻게 봐줄게 약간 이런 식의 이제 뉘앙스를 풍기는 말을 하게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엠마의 행실이 또 옳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녀가 그 남자와 만나고 있는 장면을 또 두 명의 다른 부인들이 여성들이 또 목격을 해요. 이런 것도 보면은 되게 그 여여적 이제 딱 그런 식의 어떤 구도로 되게 플로베르가 잔인한 작가라는 거를 또 한번 보여주고 이렇게 돈을 이제 이렇게 구걸하러 가다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못 구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이제 로돌프를 이제 그 찾아가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압권입니다. 여러분 지금 로돌프가 3년 만에 나왔어요. 3년 만에 이 인물을 왜 등장을 시켰을까요? 라는 이제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로돌프는 되게 시니컬해요. 아마 이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로돌프가 제일 니힐리스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이야말로 사랑도 믿지 않고 뭐도 믿지 않고 뭐도 믿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콜렉션을 더 풍요롭게 하고 이게 가능하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뭐야? 당연히 돈이지. 자기가 우아하게 이렇게 여자를 꼬시고 싶을 때 얼마든지 꼬시고 떼내고 싶을 때 또 얼마든지 떼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일종의 미학적인 어떤 그 행동이니까 당연히 이제 그 어떤 미학적인 콜렉션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저렇게 이제 꽃을 계속 갈면서 갖다 꽂고 이렇게 하듯이 뭐 그 책임은 책 뭐든지 뭐 옷이면 옷 뭐든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로돌프한테는 그 바람 피우는 거니까 연애니까 거의 이제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뭐 카사노바나 뭐 이런 거에 후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 엠마가 나타나니까 살펴요. 얘가 왜 나한테 다시 왔지? 이렇게 살펴요. 그래서 다시 약간 관계를 재개하자 이런 건가 해서 약간 반말로 그러니까 원래의 그런 둘의 가까운 관계 그거를 이제 약간은 뭐라 해야 되나 리뉴얼 하는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다가
엠마가 3,000프랑만 꿔주세요 라고 딱 하자마자 바로 감이 딱 오는 거예요. 아, 돈 때문이구나. 그렇다면 부인 죄송하지만 저는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경어로 이제 가거든요. 근데 우리말은 정말로 겸양법, 존대법이 일본어도 그렇고 되게 많이 발달했지만 프랑스어도 최소 2종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2종류. 그 다음에 이제 걔네들도 어휘나 뭐 이런 거를 써가지고 더 공손하게 표현하고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갑자기 이제 극존칭으로 이제 돌아서면서 돈이 없다는 식으로, 없다는 식이 아니라 없지. 지금 너한테 쓸 돈은 없는 거죠. 없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엠마가 막 분기탱천 해가지고 뭐 네가 돈이 없다고 저기 저 비싼 걸 봐, 저 물건을 봐, 저것도 비싼 거네, 저것도 비싼 거네. 그러고 뭐 거북이 등껍질을 박은 탁상 시계며 뭐 커프스 단추 좀 봐, 이건 얼마나 비싼 거야 이러면서 막 잡아 뜯어서 막 던지고 막 이런 식의 추태를 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엠마의 모습이 너무나도 이제 초라하고, 반면에 로돌프는 대단히 점잖고 냉정한 태도를 취하게 돼요. 그래서 둘의 대조 때문에 엠마의 초라함이 더 도드라지고, 어쩌면은 이 효과를 위해서 레옹이 아니라 로돌프를 3년 만에 다시 소설 속으로 소환한 게 아닌가라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대조가 두드러집니다. 물론 아직은 몽롱한 상태였다. 452쪽인데 그녀는 자기가 이토록 끔찍한 상태에 그녀는 자기를 이토록 끔찍한 상태에 몰아넣은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즉 그게 돈 문제였음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가 괴로운 것은 오직 사랑 때문이었다. 까마득히 잊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아예 모르고 있는 것일까요? 이게 문제인데, 우리가 엠마를 더 진짜 비참한 인물로 만들려면은 모르는 거야, 얘는 심지어. 자기가 지금 이렇게 괴로운 거는 사랑 때문이지 이게 지금 돈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멍청한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인물을 뭔가를 옹호해 주려고 해도 그냥 깊이 사랑한다고, 유부남이지만 저 사람은 그냥 한 남자로서 깊이 사랑한다고, 그리고 뭐 예상되는 온갖 그런 것들은 내가 감수하겠다고, 그런 정도의 당당함은 있어야지. 이거는 이제 그것도 아닌데다가 너무나도 재무테크를 엉망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파산인데다가, 그래서 엠마의 음독 자살은 이러한 자기 기만에 대한 미학적 단죄이다라고 제가 이제 썼는데요. 그래서 이런 문장들이 멋있게 들릴 수는 있지만은 이건 하나도 논문의 문장이 아니라고 이제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관점의 문제니까. 그러고서 이제 엠마가 자살하는 장면을 굉장히 길게 이제 묘사를 하는데, 이 부분 조금 클로즈업 해보면 그 앞에 잼 담그는 장면 있잖아요. 저는 그게 이제 우리식 김장으로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때 쥐스탱이 이제 실수를 하는 바람에 창고에 비소가 있다라는 거를, 그리고 창고 열쇠가 어떻게 생겼고 이런 거를 엠마가 알게 돼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은 엠마는 지금 레옹 생각을 하느라고 이거에 집중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게 머릿속에 딱 남은 거예요. 마치 안나 까레니나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철로나 철도, 기차 이런 이미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비소의 존재를 이제 알게 되고, 얘가 막 코너로 몰리다가 결국 돈을 못 구하고 로돌프하고 이제 이런 우스꽝스러운 추태까지 연출을 하자, 자 절로 가가지고 지스탱한테 열쇠 내놓으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열쇠 들고 들어가서 창고에 파란 병이 있어요. 그 안에 하얀색 가루가 있어요. 이게 비소인가 봐요. 저는 본 적은 없고 보고 싶지, 뭐 아마 제가 이렇게 뭐 아무튼 죽을 일은 없을 테니까. 그런데 이걸 하얀 가루를 한 오큼을 입안에 털어 넣어요. 그게 454쪽입니다. 번역본에서. 그 다음에 이제 엠마가 숨이 끊어지기까지 470쪽이에요. 그러면 총 20쪽에 가까운 분량인데, 이른바 멍청한 간통령 하나 죽이는데 왜 이렇게 많은 페이지가 요구됐을까라는 물음을 던지게 되고, 엠마가 먹고 꼴까닥 빨리 죽고 으악 하고 그냥 빨리 죽지 않는다라는 거, 계속 이렇게 죽음의 순간이 유예된다는 거, 죽음이 빨리 완료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이제 문제적이라는 거예요. 엠마 자신도 놀랍고 왜 이렇게 빨리 안 죽지? 독자인 우리도 아니 얘를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안 죽는 거야 이거. 그래서 죽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묘사가 세부적이 될수록 더 죽음의 무게와 신비는 훼손된다. 근데 죽음을 길게 묘사함으로 해서 죽음을 더 신비화할 수 있거든요. 그게 톨스토이예요. 톨스토이의 주인공들은 절대 빨리 죽지 않습니다. 아, 지금 톨스토이랑 비교하는구나. 그래서 안나 까레니나도 죽는데 되게 오래 걸리고, 제가 이제 번역을 곧 할 건데, 이반 일리츠의 죽음에서 이반 일리츠도 죽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그러면서 이제 죽음의 무게, 깊이 이런 걸 더하는데, 그거는 궁극적으로 삶의 무게와 깊이를 더하는 거. 왜냐면 죽기 전에 삶을 생각하니까. 근데 엠마는 반대다라는 겁니다.